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65페이지 기한입니다. 일단 의의는 저번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기한이에요. 판례 내용 해가지고 가와 나가 나와 있는데, 일단 가와 나와 비슷한 내용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5천만 원을. 근데 이제 돈을 언제 갚기로 했냐면, 예를 들어서 11월 10일까지 갚기로 했다. 근데 이제 한 보름 있으면 이제 11월 1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갑한테 전화한 거죠. 야, 근데 10일 날 돈은 갚을 수는 있냐? 그랬더니 갑이, 아우, 자식아, 나 있잖아. 정신없어. 지금 나 공부하느라, 공인중개사 공부한다고 정신없고, 나 이번에 27일 날 시험 보거든. 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런 거죠. 좋다, 그러면 네가 이번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면 갚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기로 한 날, 보는 날이 다가온 거죠. 27일 날이. 근데 갑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봐도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괜히 봐봤자 돈을 갚을 것 같으니까 안 봤어요. 그러면 돈을 진짜로 안 갚아도 되느냐? 요 문제인 거예요. 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런 의미입니다. 을이 갑에게 시험 보면 돈을 갚으라라고 얘기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급 기한을 뭐예요? 연기해 준 거죠. 이거 날짜 바꿔야 되겠다. 그죠? 예를 들어서 10월 10일이다. 그죠? 시험 보기 전에. 그럼 다시 말하면 10월 10일이 아니라 시험을 볼 때까지 지급 기한을 뭐예요? 연기해 준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갑은 시험을 봐도 갚아야 되고 시험을 안 봐도 갚아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기한이다. 이런 취지의 판례들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 조건이고 확실한 것이 뭐예요? 기한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든 안 보든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이니까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한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다번 판례는 반대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라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매도할 때까지라는 것은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매도할 수도 있고 어떻게요?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것은 기한이 아니라 조건이다. 따라서 이 임대차 계약은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다. 이런 판례예요. 자, 우리가 저번 강의 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기한이고 효과가 생기는 게 뭐예요? 시기고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 종기고, 이 시기와 종기 사이를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기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려면 반드시 기한이 있어야 돼요. 특히 종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라는 것은 매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기한이 아니라 조건인 거죠. 따라서 종기, 기한이 없어요. 그 말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종료, 시기, 종기를 말씀드렸죠. 효과가 생기는 기한이 시기, 효과가 없어지는 기한이 종기, 이렇게 되고요.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으라라고 했다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하니까 기한이고, 그 시점도 정해져 있죠. 이런 기한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확정 기한이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다면 저는 반드시 뒤질 테니까 이것도 뭐예요? 기한이긴 한데 언제 죽을지는 정해져 있지 않죠. 오늘 뒤질 수도 있고 30년 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뭐죠? 불확정 기한이라고 한다. 정도만 개념만 아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3번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이 나오는데 조건과 거의 비슷합니다.
가족법상 행위에는 기한을 못 붙여요. 만약에 가족법상 행위에 기한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죠. 그죠? 예를 들어서 혼인하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살자. 이런 거는 뭐 무효인 거고. 또 단독행위에도 원칙적으로 기한을 못 붙여요.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물론 기한을 붙일 수가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어음수표입니다. 어음수표에 대해서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음을 발행할 때 물론 뭐는 정할 수 있어요? 지급일, 변제기는 정할 수 있으니까 기한을 붙이는 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음수표 행위는 조건은 못 붙이지만 기한은 붙일 수 있다는 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기한부 법률에 효력해가지고 기한 도래 전의 효력 조건과 똑같습니다. 기한부 권리도 침해할 수 없고요. 또 기한부 권리도 자유롭게 처분, 양도, 담보 설정하는 거 가능하고요. 2번 기한 도래 효력해서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종기가 도래하게 되면 효과가 없어지잖아요. 주의하실 것은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자, 우리가 조건은 소급하지 않지만 특약으로서 뭐 하는 것이 가능했죠? 소급시키는 게 가능했잖아요. 기한은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가 없다는 점 하나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뭐가 나오냐면 기한의 이익이 나옵니다. 기한에서 그럭저럭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까지 갚아라 라고 기한을 정했어요. 물론 갑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인데 요 기한은 누구에게 좋은 것이냐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누가 좋은가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채권자가 좋은 겁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뭐냐면 어떤 생각이죠? 12월 30일이 되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한은 채권자에게 좋은 거구나 라고 이해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측에 의의를 읽어볼게요. 기한의 이익이라 함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해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래함으로써 받는 이익이 아니라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받는 이익인 거예요. 그러면 12월 30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누가 좋은 거예요? 채무자가 좋은 거죠. 돈 갚을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요. 2번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에서 1, 2, 3번 나눠놨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것도 좀 읽어보시되 좀 더 쉽게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쉬워요. 첫째, 무상인 경우는 채무자만 기한에 이익이 있다. 두 번째, 유상인 경우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아울러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쉽습니다. 그죠?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안 받아요. 무상이죠? 그러면 이 기한은 누구만 좋은 거예요? 채무자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괜히 불편할 뿐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자를 1,00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유상이죠? 그러면 기한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이득이 되는 거죠. 왜요? 12월 31일까지 참으면 채권자 이자 얼마를 받게 돼요? 1,0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크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외적인 것인데, 무상 임치 계약의 경우에는 채권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임치 계약의 채권자는 임치인을 말합니다.
임치계약은요, 물건 보관 계약을 말합니다.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이 뭐예요? 임치계약.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청년이 여자 가방 들고 있고 화장실 앞에 서 있으면 좀 꼴보기 싫은데 제가 꼰대라서 그런가요? 아무튼 자, 이런 문제죠. 오빠 내 가방 좀 맡아줘. 무슨 계약이요? 임치계약이죠. 여기서 물건을 보관시킨 화장실 가서 지금 막 시원해지고 있는 그 아가씨를 임치인이라고 하고요. 임치계약의 채권자고요. 여자 가방 들고 화장실 앞에서 멀뚱멀뚱 서 있는 그 총각을 수치인이라고 하고, 이 친구가 뭐가 되냐면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꽁꼬로 물건을 보관시키기로 하는 계약을 무상 임치계약이라고 하는데, 임치계약의 경우에는 채권자인 누구만요? 임치만 기한의 이익이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요, 168페이지 오시면 기한의 이익의 포기가 나와요. 일단 1번과 3번처럼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유상이어서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만 손해배상은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유상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해줘야 비로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억하기 쉬워요.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물론 이자를 주죠. 그러니까 뭐예요? 유상이에요. 근데 5년 상한으로 돈을 빌리기로 했단 말이죠. 근데 돈이 1년 만에 마련이 돼가지고 미리 동물을 갚으러 가면 은행 아가씨가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이런 게 아니죠. 중도 수수료를 내라는 거죠. 내라 그러죠. 그게 뭐예요? 자신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뭘 해달라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이란 말 자체가 어감이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중도상한 수수료라는 이상한 말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행 대출과 같이 유상인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포기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기한의 이익에 상실해가지고 의의 나오고 상실 사유가 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12월 30일 날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갑한테 물어본 거죠. 야, 근데 담보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갑이 일주일 있다 해드릴게 해놓고선 안 해줘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12월 31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서 2번입니다.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그 다음에 담보는 그랬더니 예 설정해 드려야죠 해놓고 자기 건물인 A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문제 없는 거죠. 근데 이 갑이 뭘 잘못 처먹었는지 이 건물을 철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건물이 철거된다면 건물이 없어지고 저당권도 뭐가 되겠어요? 소멸되겠죠?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는 12월 31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1번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에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만약에 파산했다면 일단 그 시점에서 채무를 모두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모자르긴 하겠지만 뭐 10년 후에 갚을 돈도 1년 후에 갚을 돈도 일단 지금 당장 정리해야 된다. 3번 채무자가 파산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뭐합니까?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요 건물을 뭐 했어요? 철거했어요. 그러면 을은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뭐 할 수 있습니까?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을에게 돈을 갚지 못한다면 그때 비로소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가 나와 있는데 뭐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니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다시 안 나올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을은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못 믿으면 뭐예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도 있고 채권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바로 이행지체가 된다, 채무불이행이 된다. 그런 지문은 뭐예요? X인 거죠.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고 을이 즉시 변제를 청구해야 안 갚으면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이행지체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대표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대주, 차주가 나오는데 대주는 빌려준 사람, 채권자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차주는 뭐예요? 빌린 사람, 채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기한의 이익을 갖지 못하는 자예요. 1. 이자부. 유상이죠? 지었네요. 유상이니까 뭐예요? 그냥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어. 다 있는 거니까. 2. 이자부. 유상이죠? 다 있는 거니까 읽을 필요 없죠? 3번. 무이자. 그죠? 무상이네요. 무상이면 누구에게만요? 채무자에게만 기한액이 있는데 무이자 소비대차 계약의 소비대주는 빌려준 사람, 채권자를 말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인 거죠. 4번 사용대차도 무상입니다. 따라서 차주, 빌린 사람에게만 기한액이 있고요. 5번 무상임치계약은 누구에게 기한액이 있는 거죠? 채권자에게 기한액이 있는 거죠. 임치인. 맞네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죄송합니다. 민법 총칙이 끝났고요. 드디어 대망의 물권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맘쯤 오게 되면 두 가지 기분이 교차되는 거죠. 기뻐요. 야, 좀 뭔가 많이 한 것 같단 말이죠. 그죠? 뭔가 한 것 같은데 책이 보니까 아직 반도 못 나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앞에 거를 다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느닷없이 갑자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맨 앞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민법은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다 가야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민법 총칙은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10문제 내지 9문제 이 정도 나오는 부분이고요. 또 문제가 할 때는 재밌죠. 그렇지만 문제를 틀리기 쉬운 부분이 지금까지 한 민법 총칙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딱딱 떨어지진 않아요. 애매한 것이 많아서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공부하게 될 물권법 부분은요. 시험에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딱딱 떨어집니다. 따라서 공부하면 공부하시는 대로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물권법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또 물권법 부분은 또 어떤 특징이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2차 과목의 기초로서도 작용을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물권법을 잘 하시면 2차 과목을 접근하기도 대단히 용이해요. 그래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물권법 분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72페이지부터 총솔해가지고 1. 물권의 의의가 나오고 물권의 특질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물권법의 기초이기도 하고 민법 전체의 기초이기도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좀 장황히 좀 설명드릴 건데 일단 물권이 뭐냐부터 생각을 해보죠.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합니다. 개념은 쉽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 세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채권이에요. 채권은 뭐냐 하면요, 특정인,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대물권이라고 하고요. 채권은 특정인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대인권이라고 합니다. 요것 때문에요, 물권은 강한 양도성을 갖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채권은 약한 양도성을 띠게 됩니다. 양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제가 건물을 팔았어요. 그러면 건물이 바뀌는 게 아니라 소유자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닌가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강한 양도성을 띠고요.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개성이 중요해요. 사람이 함부로 바뀌면 안 돼요. 따라서 약한 양도성을 띠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이런 물권들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요, 소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에 반해서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임대인, 소유자로부터 동의 등을 받아야지만 양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여기서 발생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물권은 지배권, 직접 지배권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에요. 또는 간접 지배권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권은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기 때문에 물권자는 스스로가 알아서 만족을 얻기 때문에 만족을 얻기 위해서 타인으로부터 협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라는 말은 채권 자체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행을 해야, 타인이 협력을 해야 비로소 먼저 만족을 얻는다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임대차나 전세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따라서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는데, 채권 받을 돈이 있다 그래서 저한테 만족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저에게 뭘 해야지만요, 돈을 갚아줘야지만, 이행을 해야지만 비로소 뭘 갖게 돼요? 만족을 갖기 때문에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고요, 물권은 뭐죠? 지배권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에 관한 개념은 전세권에 할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전세권자예요.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직접 지배권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으로부터 뭘 받지 못해요? 협력을 받지 못해요. 알아서 고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제가 만약에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에게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제 돈으로 고쳤다면 그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차권이 채권이라는 말은 임대인이 협력을 해야, 이행을 해야 비로소 무엇을 얻어요? 만족을 얻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고장난 것이 있으면 고쳐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고요, 임대인은 고쳐줘야 되는 것이죠. 동의하시나요?
제가요, 아파트에 전세권을 취득했어요. 이사를 갔는데 이상한 놈이 그 집에 살고 있어요.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그 사람 내보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한 놈이 있다면 전세권자 스스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에게는 목적물 인도 의무가 없는 겁니다. 제가 임차인입니다. 채권이죠. 제가 이사 갔는데 이사간 놈이 살고 있으면 집주인에게 전화해가지고 쫓아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될 뭐가요? 의무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시죠? 항상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시험 문제라는 거는 상식적이지 않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전세권, 물권은 왠지 좋은 거, 임차권, 채권은 왠지 후진 거, 이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물권이 불리한 경우, 오히려 채권이 유리한 부분은 아주 시험 문제에 잘 내는 부분이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삐지지 마시고 확실하게 뭐죠?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시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배타적 지배 해가지고 물권은 배타성이 있어요. 이에 반해서 채가는 배타성이 없다. 그래서 채권은 비배타성을 띈다. 이런 의미입니다.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 상태라면 중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내용의 소유권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물권은 배타적 권리,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객체에 똑같은 물권이 만들어지는 걸 뭐예요? 배척하는 거죠. 그 결과 한 개의 건물에는 한 개의 소유권만 있게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일물, 일권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채권은 배타성이 없어요. 적지는 않겠지만 그 결과 똑같은 객체에 똑같은 내용의 채권이 뭐 할 수 있어요? 중복돼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용어로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물권은 배타적 권리다. 배타성이 있으므로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물권만 존재하는 뭐가 되는 거죠? 물권 법정주의가 인정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대권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끊고 다음 강의 때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